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학벌로 무시하는 시댁을 만나게 된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느 화창한 주말, 서울의 한 5성급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댁 모임이라는 게 며느리들에게는 참 묘한 긴장감을 주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긴장감의 종류가 조금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들만의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 민호가 주차 라인에 맞춰 차를 세우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도착했어. 어머님 오늘 기분은 좀 어때? 아까 통화할 때 목소리가 좀 날카로우시던데. 형수님이 식당 예약 시간을 착각해서 30분 늦게 잡았대. 그 불똥이 엄한 당신한테 튈까봐 걱정이네. 들어가서 그냥 적당히 웃어. 내가 알아서 커버할게. 알지? 우리 작전. 룸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원형 테이블의 가장 상석에는 전직 판사 출신인 시아버님과 음대 교수 출신인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그 옆으로는 공대 박사 출신인 아주버님 내외 미대 출신 시누이 부부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대 동문회나 다름없었죠. 그래, 왔다. 앉아라 얘. 너는 오늘 같은 날 좀 화사하게 입고 오지. 그게 뭐니? 칙칙하게. 누가 보면 우리 집안 살림 어려운 줄 알겠다. 죄송해요 어머니. 가게 정리가 좀 늦어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엔 신경 쓸게요. 조그만 화장품 가게 하는데 무슨 놈의 정리가 그리 오래 걸리니? 네 형님 봐라. 애 키우면서도 저렇게 품위 유지하잖니.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동서도 나름 신경 쓴 걸 텐데. 동서, 이리 와서 앉아. 여기 문 앞자리 비워뒀어. 형님이 가리킨 자리는 서빙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가장 부산스러운 말석이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배려를 가장한 하대였죠. 저는 군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테이블 위로는 온갖 유식한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이번에 김 교수 정년 퇴임식 갔었나? 그 친구 민사소송법 강의할 때 참 깐깐했지. 아, 네, 장인어른. 안 그래도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정정하시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 F합점 폭격기로 유명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암호 같았습니다. 관악 캠퍼스의 지리, 특정 교수의 별명, 학과 간의 미묘한 알력 다툼 같은 것들이 주된 소재였죠. 저는 그저 묵묵히 제스민 차를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경청했습니다. 아니, 경청하는 척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아휴, 요즘 진짜 죽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그 대출건 말이에요. 은행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또 담보 비율이 문제냐? 아니요. 이번에 제가 사활을 걸고 뚫으려던 곳이 있었거든요. 네이처 퀸이라고. 요즘 2030 여성들한테 난리난 뷰티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 납품만 되면 공장 가동률 100% 찍는 건데. 아주버님, 거기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에요? 화장품 회사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재수씨,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거기가 요즘 업계에서 얼마나 핫한지 아세요? 창업 5년 만에 매출 1,000억 바라보는 유니콘 기업이에요. 근데 거기 대표라는 여자가 아주 독종이라더군요.
맞아요, 오빠. 나도 거기 제품 쓰는데 진짜 좋아. 내가 인플루언서 자격으로 협찬 좀 받으려고 메일 보냈는데 답장도 없더라니까? 홍보팀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원. 우리 기술팀이 보낸 제안서를 검토도 안 하고 반려했답니다. 코멘트가 가관이에요. 기술적 차별성 부족, 단가 경쟁력 의문. 서울대 공대 박사 논문을 보고 기술력이 부족하다니? 화장품이라 파는 장사치 주제에 뭘 안다고? 감히 내 기술을 평가해? 아주버님, 혹시 그 기술이라는 게 3년 전에 발표하신 그 논문 기반인가요? 어? 재수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원료 이미 중국 업체들이 카피해서 단가를 3분의 1로 낮췄다던데요. 네이처퀸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아주버님네 원료를 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예, 너 지금 아주버님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주워들은 풍어를 읊고 있니? 네가 공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들어? 아니,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 네가 말하는 상식이랑 우리 집안 상식은 수준이 달라.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 10원, 20원 따지는 거랑 기업 경영이랑 같은 줄 아니? 너는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거시적인 경제 흐름은 못 읽어. 괜히 아는 척 하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래요, 동서. 내 남편 지금 예민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동서, 요즘 책은 좀 읽어? 형님이 갑자기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쉬운 경제상식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이거 우리 준우 주려다가 동서 생각나서 가져왔어. 요즘 경제관념은 필수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환율이 뭔지도 모르는 눈치던데 이거 만화로 되어 있어서 동서 수준에 딱 맞을 거야. 식탁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가리며 웃었고 아주버님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남편 민호가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로 남편의 허벅지를 살짝 토닥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잘 읽을게요. 안 그래도 요즘 공부가 필요하다 싶었는데 딱이네요. 그래, 그렇게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 거야.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적어도 대화는 통해야 하지 않겠니? 너랑 얘기하면 꼭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 죽겠다. 그때 코스 요리의 메인인 불도장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제 앞에 그릇을 놓아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향기가 올라왔지만 입맛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얘는 불도장이 뭔지는 아니? 귀한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촌에서 자라서 이런 거 먹어볼 기회나 있었겠니?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식사를 하던 민호가 갑자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58분. 민호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아주 차분하고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TV 좀 켤게요. TV?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무슨 TV니? 산만하게. 오늘 8시 뉴스에 꼭 봐야 할 게 있어서요. 아까 성훈이 형이 말씀하신 그 네이처퀸 있잖아요. 아주버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 네이처퀸? 거기 뭐 악재라도 떴냐? 부도라도 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기술도 없는 것들이 설치니까.
아니요. 경제 채널 특별 대담에 대표가 직접 생방송으로 나온대요. 형이 그렇게 욕하던 그 독종 여자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같이 얼굴이나 한번 보죠. 민호는 리모컨을 들어 벽걸이 TV를 켰습니다. 뉴스 시그널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파워피플에서는 K-뷰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이죠. 창업 5년 만에 연매출 500억, 영업이익률 30%의 신화를 달성한 네이처퀸의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사전 녹화가 아닌 생방송 인터뷰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터뜨릴 거라면 가장 확실하고 극적인 방법이 필요했으니까요. 화면이 전환되면서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한 여성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샵에서 전문 메이크업을 받아 한층 더 날카롭고 지적인 이미지였지만 화면 속의 그 얼굴은 분명 지금 식탁 끝에서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듣고 있던 며느리, 바로 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처퀸 대표 이지수입니다. 화면 속에 제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룸 안의 공기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가 들고 있던 물컵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입에 넣으려던 전복을 테이블보 위에 툭 떨어뜨렸죠. 아주버님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화면 속의 여자와 자신의 앞에 앉은 재수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 엄마, 저거 언니 아니야?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비현실적인 상황에 다들 사고회로가 정지한 듯 했으니까요. 화면 속 앵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표님, 사실 업계에서는 대표님의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유학파도 아니신데 이토록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뷰티 시장을 뚫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TV 속에 제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룸에 있는 시댁 식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듯 말이죠. 글쎄요, 저는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치는 이론들이 현장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브랜드의 급을 나누고 학벌로 사람을 재단하는 시간에 저는 고객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거시경제를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사업에서 중요한 건 졸업장이 주는 자만심이 아니라 시장을 읽는 절박함과 실정 감각이었습니다. 수준이라는 건 가방끈의 길이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거니까요. 쨍그랑.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기어이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민호가 빙그레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숟가락 떨어지셨네요. 새 걸로 가져다 드릴까요? 아, 그리고 형, 저기 화면에 나오는 대표님이 재수 씨인 건 아시죠? 형네 회사 제안서 반려하신 분이요. 뭐라고? 아주버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TV 화면 속의 저와 똑같은 포즈로 팔짱을 끼고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 귀한 불도장 맛도 잘 모르겠고 형님이 주신 만화책이나 읽으러 가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아주버님.
저는 사색이 된 아주버님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다음 제안서는 기술적 보완 확실히 해서 가져오세요. 가족이라고 봐주는 거 제 경영 철학에 어긋나거든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서울대 박사님? 지금까지 저를 짓누르던 그 견고한 학벌의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호텔 중식당 룸 안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TV 화면은 이미 광고로 넘어갔지만 그 누구도 리모컨을 찾아 TV를 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떨어진 숟가락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준과 격을 논하던 서울대 동문회의 견고한 성벽이 제가 던진 명함 한 장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침묵을 깬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생 판사로 재직하며 포커페이스가 몸에 밴 분답게 가장 먼저 이성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V에 나온 저 회사가 네가 운영하는 곳이란 말이냐? 네, 아버님.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 화장품 가게입니다. 본사가 강남에 있고 직원이 150명 정도 되긴 하지만 대기업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죠. 제가 짐짓 겸손하게 대답하자 옆에서 물을 마시던 심해부가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습니다. 연매출 500억을 구멍가게라고 부른다면 지금 동네 소아과를 운영하는 본인의 병원은 노점에 불과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도끼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당혹감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그런 큰일을 왜 여태 숨겼니? 시댁 식구들이 웃음니? 우리가 남이야? 숨긴 적 없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너는 머리가 나빠서 긴 얘기 못 알아듣는다.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어라. 그래서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조용한 며느리로 살았을 뿐이에요. 시댁 어른 말씀 잘 듣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면서요. 그건... 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는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제가 내뱉은 말은 전부 어머님이 지난 3년간 저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준 것에 불과했기에 반박할 명분이 없었죠. 그때 식사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는 디저트가 서빙되었습니다. 감 휘레가 나왔지만 숟가락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산서를 든 직원이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 모임의 식대는 장남인 아주버님이나 시아버지가 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머뭇거렸습니다.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식탁보만 쳐다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가 아닌 제 명의의 블랙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일시불이요. 그리고 발레 파킹된 제 차 좀 미리 빼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 결제 문자가 띠링하고 울리는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제 블랙카드에 꽂혔습니다. 연회비만 수백만 원에 달하고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발급된다는 그 카드. 형님 미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형님이 들고 온 샤넬백보다 제가 무심하게 건넨 그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의 위력이 더 강력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임원 회의가 있어서요. 준비할 게 많네요. 그래, 가자. 어머니, 아버지, 식사 맛있게 하셨죠? 다음엔 제가 모실게요. 형, 나중에 전화해. 우리가 룸을 빠져나올 때까지 뒤통수에 꽂히는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봤어? 형 표정? 진짜 영혼이 가출했더라. 그리고 엄마 숟가락 떨어뜨릴 때 나 진짜 뿜을 뻔했어. 당신 연기 대상 받아야 돼. 연기가 아니라 다큐였어. 근데 이제 시작이야. 아주버님 성격에 이대로 물러설 사람 아니야. 분명히 내일 회사로 찾아올걸? 오면 어떡하게? 만나줄 거야? 대표로서 판단해야지. 재수 씨로서가 아니라. 다음 날 월요일 오전 10시. 대표님, 로비에 S바이오 최성훈 대표님이 오셨는데요. 약속은 안 잡으셨는데 가족분이라고 막무가내로 올라오시겠다고 하셔서요. 보안팀이 제지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다음 달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으니까요. 규정대로 하세요. 예약 없는 방문객은 출입 불가입니다. 다만 비즈니스 미팅을 원하시는 거라면 1층 접견실에서 대기하시라고 전해요. 제 스케줄 확인하고 30분 정도 시간 낼 수 있다고. 30분 후 저는 1층 비즈니스 라운지로 내려갔습니다. 라운지 구석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는 아주버님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퀭한 눈. 어제 호텔에서의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수씨, 아니 대표님. 그는 호칭부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최 대표님. 회사에서는 직함으로 부르시죠. 제가 11시에 미팅이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비서가 가져다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주버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 가방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반려되었던 그 제안서였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우리 기술팀이 보낸 제안서 말입니다. 실무진선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가 10년을 연구한 착오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검토하고 반려도장 찍었으니까요. 제가 말을 자르자 아주버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재수 씨가 직접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기왕이면 우리 회사 물건 써주는 게 상도덕 아닙니까? 상도덕이요? 최 대표님, 여기는 500억 매출 기업입니다. 저희 주주들이 가족애로 굴러가는 회사를 원할까요? 아니면 이익을 내는 회사를 원할까요? 저는 태블릿 PC를 켜서 아주버님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화면에는 S바이오가 납품하려던 원료의 성분 분석표와 중국 경쟁사의 단가 비교표가 적나라하게 떠 있었습니다. 보세요. S바이오가 제시한 피토X 추출물. 킬로당 50만 원이죠. 근데 동일한 효능을 가진 중국 A사의 원료는 18만 원입니다. 심지어 순도는 중국산이 2% 더 높아요. 제가 왜 3배 가까운 돈을 주고 최 대표님 원료를 써야 하죠? 단지 아주버님이라는 이유로요? 그건 중국 애들이 덤핑 치는 거고 우리 건 국산이잖아. 신토부리 마케팅하면 되잖아. 고객들은 국산 마크 하나 때문에 3배 비싼 화장품을 사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게 바로 시장 논리죠. 어제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시 경제 흐름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아주버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논리로 반박할 수 없으니 감정에 호소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수씨, 나 진짜 급해서 그래요. 이번에 너희 회사랑 계약 못하면 나 공장 날아가요. 우리 집 담보 잡힌 거 알잖아요. 어머니 길바닥에 나 앉게 할 셈이에요? 재수씨가 며느리로서 그건 막아야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 그들이 분리할 때만 꺼내드는 전가의 보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칼날에 베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하자고 하신 건 아주버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님 집 담보대출은 아주버님이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가 받으신 거잖아요. 그 책임을 왜 제 회사가 져야 하죠? 재수씨, 진짜 독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해? 서울대 나온 우리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라 더 잘하실 텐데요. 능력 없는 경영자가 가족 믿고 방만하게 운영하면 그 끝이 어떤지. 적 납품하고 싶으시면 단가 15만 원까지 낮추고 순도 99% 맞춰서 다시 제안하세요. 그때는 공정하게 경쟁 입찰에 붙여드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살펴가세요. 주차권은 데스크에서 받으시고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재수씨, 진짜 1억이냐? 하는 고함이 들려왔지만 보안 요원들이 정중하게 그를 막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제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익숙한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 로고가 박힌 고급 쇼핑백. 그리고 초인종 소리와 함께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떴습니다. 평소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이닥쳤을 뿐이 오늘은 얌전하게 배를 누르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왔니? 퇴근이 늦구나. 힘들지?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아유, 아니다. 며느리도 사생활이 있는데 시어미가 함부로 드나들면 쓰나. 이거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해왔다.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고기로 끊어서 했다. 어머니는 신발을 벗는 동작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3년 동안 집구석이 이게 뭐냐, 청소는 하니? 라고 잔소리하던 그 집이 갑자기 낯설어 보이시는 듯 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아니, 저기,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왔는데. 어머니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뜸을 들이셨습니다. 오늘 낮에 성훈이 다녀갔다며? 그 녀석이 죽을 상을 하고 와서는 엉엉 울더라. 네가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다면서? 거절이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이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반려한 거고요. 그래, 네 말도 맞다. 회사는 이익을 남겨야지. 근데 얘 성훈이 그놈이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집안이랑 너희 회사가 합작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합작이요? 그래. 우리 성훈이 기술이 부족하면 네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수진이도 미대 나왔으니까 너희 회사 디자인 같은 거 도와줄 수 있고. 다 가족끼리 돕고 살면 좋지 않니? 내가 널 그동안 좀 섭섭하게 한 건 인정한다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인데. 어머니의 논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들이 무시할 때는 남이고 필요할 때는 피보다 진한 가족이 되는 그 편리한 사고방식.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몰라도 돈은 피보다 무서워요. 제가 회사를 키우면서 배운 게 딱 하나 있는데요. 무능한 가족을 경영에 끌어들이는 순간 그 기업은 망한다는 겁니다. 뭐, 무능?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이잖아요. 아주버님 기술은 구식이고 수진 아가씨 디자인은 상업성이 없어요. 제가 그분들을 채용하거나 도와주면 밤새워 일하는 우리 직원들 월급은 누가 책임지나요? 어머님이 주실 건가요? 아니, 넌 말을 왜 그렇게 정없게 하니? 내가 사과도 하고 이렇게 밥도 챙겨왔는데. 어머님, 사과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지 미래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갈비찜은 감사히 먹겠지만 회사 일은 회사 일이에요. 대신 제가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시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른 제안? 그게 뭐니? 돈을 좀 빌려주겠다는 거니? 아니요. 아주버님 공장 어차피 경매 넘어가면 헐값에 팔릴 거예요. 제가 감정가 70% 선에서 인수하겠습니다. 아주버님 빚은 그걸로 탕감하시고 공장은 저희 회사 제2 생산 라인으로 돌리죠. 아주버님은 거기 공장장으로 채용해 드릴게요. 물론 월급쟁이로요. 경영권은 없습니다. 뭐라고? 네 아주버님을 네 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쓰겠다고? 그 자존심 센 애가 그걸 받아들이겠니? 선택은 아주버님이 하시는 거죠. 사장놀이 하다가 길바닥에 나앉을지 아니면 자존심 접고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제 길을 노릴지. 아, 그리고 어머님 집 담보대출 이자도 제가 갚아드릴 수 있어요. 단 그 집명이 제 앞으로 돌려주시는 조건으로요. 시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감히 시어머니의 집과 아주버님의 회사를 꿀꺽하겠다는 며느리의 당돌한 제안. 하지만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현금을 동원해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서울대 나온 판검사 인맥들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지방대 출신 장사치 며느리뿐이라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테헤란로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계절은 한겨울인 듯했습니다. 아주버님, 아니 이제는 S공장의 최성은 공장장이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명하시죠.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입니다. 저기 재수씨, 아니 대표님, 여기 연봉 책정이 좀 이상한데? 내가 그래도 전직 대표였고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신입사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니. 공장장님, 지금 인수합병 조건 잊으셨습니까? 공장 부채 50억 제가 다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사고 난 거 제가 개인 자금으로 막아드렸고요. 지금 업계에서 공장장님 이력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품위 유지비는 좀 챙겨줘야지요. 내가 타던 리스 차량 그건 그대로 승계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반납하라고요? 아주버님은 끝까지 벤츠 S클래스 키를 손에 쥐고 놓지 못했습니다. 그 차는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인터폰을 눌러 총무팀장을 불렀습니다. 김 팀장님, 들어오셔서 법인 차량 키 회수하세요. 그리고 최 공장장님께는 업무용 모닝 배차해 드리세요. 뭐? 모닝? 재수씨, 내가 명색이 서울대 공대 나온 사람이야. 서울대 공대 나오셔서 연비 계산은 빠르시겠네요. 서명 안 하실 거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은 저쪽에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계약서에 신경질적으로 서명을 갈겨 썼습니다. 김 팀장이 차 키를 받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주버님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거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편과 와인을 한잔하며 승리의 여운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호출이었습니다. 장소는 시댁이 아닌 서초동에 있는 아버님의 개인 서재였습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도 안 하시고 법학 연구소라는 간판만 달아놓은 아버님의 자존심이자 성역 같은 곳이었죠. 같이 가줄까? 아버지가 부르신 거 보면 보통 일 아닐 텐데. 아니, 혼자 갈게. 이건 가장 대 가장의 대화야. 당신이 끼면 아버님이 자존심 상해하실 거야. 저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편안한 복장 그대로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서재문을 열자 시아버지는 책상 뒤에 앉아 두꺼운 법전을 넘기고 계셨습니다. 방안 가득한 책 냄새와 무거운 정적. 기선 제압용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당황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왔냐? 앉아라. 부르셨어요, 아버님? 네가 내 집 명의를 요구했다지. 그리고 서운이 공장을 헐값에 인수하고. 며느리가 아니라 사채업자가 들어왔구나. 적법한 절차를 통한 인수합병과 채무 변제였습니다. 아버님도 법을 아시니 문제가 없다는 건 아시겠죠? 시아버지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법? 그래, 법대로 하자.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성훈이가 급한 마음에 네가 내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나는 그걸 무효화시킬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내가 평생 법밥 먹은 사람이다. 너 같은 장사치가 감히 법을 논해? 아버님은 으름장을 놓으며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아마도 아주버님을 회유에 받아낸 진술서나 계약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 초안이겠죠. 역시 판사 출신답게 논리로 압박해 오셨습니다. 불공정 행위라. 아버님, 그 소송 진행하시면 아주버님은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을 헐값에 넘기려 했다는 걸 아주버님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니까요. 아들은 전과자 만들고 아버님은 민사승소해서 집 지키시겠다? 그거 참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다운 판결이네요. 뭐라? 그리고 아버님,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돈은 비밀을 가진 자를 보호하지 않죠.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 서재 건물이요. 연구소 간판 달고 계시지만 사실 이거 아버님 명의 아니시죠?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버님 사업자금 은행 대출로도 모자라서 사채 쓰셨잖아요. 그것도 아버님이 보증서시고요. 제가 그 사채업자 장부를 좀 입수했습니다. 다음 주면 이 건물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집니다. 판사 출신이 사채 빚보증 잘못 써서 건물 날렸다. 이거 법조계 뉴스 일면감 아닌가요? 네가 그걸 어떻게... 제가 인수했습니다. 그 채권. 시아버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이 담긴 이 공간이 며느리의 소나귀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신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서재를 없앨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주수 장학재단의 고문실로 쓰고 싶네요. 아버님은 여기서 명예롭게 후학 양성하시면서 품위 유지하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진명의 이전 서류 내일 오전까지 법무사통에 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친척들 모임에서 제 학벌, 제 집안 이야기 한 번만 더 나오면 다 끝입니다. 시아버지는 침을 꿀꺽 삼키셨습니다. 호랑이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늙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마. 내일 서류 보내겠다.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시네요. 역시 서울대 나오셔서 그런지 상황 판단이 빠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 아버님.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재를 나오는 제 등 뒤로 시아버지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주 주말, 시댁에서 다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지난번 호텔 중식당 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식탁의 상석. 원래 시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극구사양하며 저를 그 자리에 앉히셨거든요. 거기가 조명도 좋고 편하다. 거기 앉아라. 그래, 너 요즘 회사 일 많아서 피곤하지? 어머니는 뜨거운 뚝배기를 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구석자리에서 눈치를 보며 물을 따르고 있었고 형님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애교를 떨었습니다. 언니, 이번에 네이처퀸 신상 립스틱 말이야. 내 친구들이 다들 구하고 싶어 난리인데 내가 언니한테 말하면 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 좀 쳤거든? 몇 개만 챙겨주면 안 될까? 아가씨. 응, 언니. 공짜는 안 돼요. 대신 아가씨 인스타 팔로워 많으니까 정식으로 공동구매 진행해 볼래요? 판매 수익의 10% 드릴게요. 단 판매량 저조하면 다음 계약은 없어요. 정말? 나 진짜 열심히 팔아볼게. 시누이는 신이 나서 휴대폰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제 맞은편에서 빙그레 웃으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속을 데워주었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명문대 출신들을 제치고 실력 하나로 성공한 기업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족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다가 황급히 TV로 돌아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런 건 다 운이야 라고 비아냥거렸을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해. 우리 며느리 보니까 딱 알겠더라. 그치, 여보? 그래. 그렇고 말고. 어색한 칭찬이 오가는 식탁 위에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삐뚤어진 이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주의의 참된 교육을 실천한 결과였죠. 문득 형님이 깎아온 사과 접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인 사과였습니다. 동서, 이거 먹어. 당도 선별한 거야. 고마워요, 형님. 근데 저 다음 달에 유럽 출장 가는데 면세점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형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 진짜? 나 사실 스카프 하나만 봐줄 수 있어? 봐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형님이 이번 아주버님 이사 잘 도와주시면 제가 선물로 하나 사올 수도 있고요. 걱정 마. 내가 이삿짐 센터보다 더 완벽하게 정리할게. 가족들의 비굴함이 조금은 귀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생사 여탈권은
서울대 졸업장이 아니라 지방대 출신 며느리의 블랙카드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우리 가족의 생산적인 미래를 위해서요. 모두가 헐레벌떡 잔을 들고 제 잔에 부딪혔습니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승리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러 어느덧 해가 바뀌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만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콧대 높던 서울대 집안의 풍경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더 이상 지방대 나온 말 안 통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회장님이자 물주였고 때로는 가석방 심사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저는 평택 공장으로 향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S공장, 즉 예전 아주버님의 회사를 인수한 후 첫 분기 실적 보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하자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뛰어나와 차 문을 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탈리아제 수트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최성훈 공장장.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안전모를 쓴 모습이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오셨습니까,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장장님, 안전모 턱끈이 풀렸네요. 현장 책임자가 복장 불량이면 직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라인 점검하다가 잠깐 숨 좀 돌리느라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아주버님은 허둥지둥 턱끈을 조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공장장실로 이동했습니다. 예전에는 최고급 가죽 소파와 골프 퍼팅 매트가 깔려있던 그 방은 이제 각종 생산 현황판과 도면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보고 시작하시죠. 지난달 불량률이 좀 튀었던데 원인 파악됐습니까? 네, 그게 3호기 배합 탱크 온도 센서 오차였습니다. 저와 설비팀이 밤새 로그 분석해서 잡았습니다. 센서 교체하고 나서는 불량률 0.1% 미만으로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정 동선을 좀 바꿔봤는데 시간당 생산량이 5% 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신이 나서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뜬구름 잡는 신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와 현장에 기반한 이야기였습니다. 5%라. 공학박사 학위가 이제야 빛을 발하네요. 이론을 현장에 접목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잘하셨어요. 이번 달 성과급 S등급으로 결제 올리세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민서 학원비 때문에 좀 쪼들렸는데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신 다음 달까지 원가 절감 방안 리포트 제출하세요. 단순히 허리띠 졸라매는 거 말고 공정 효율화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요. 네, 이미 구상해둔 게 있습니다. 90도로 인사하는 아주버님을 뒤로 하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그는 벤츠 대신 회사에서 지급한 모닝을 타고 퇴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1년 전 빚독촉에 시달릴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서울대 박사님도 이제야 깨달은 것이겠죠. 본사로 복귀하니 신우이가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울상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나 진짜 큰일 났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올라가서 얘기해요. 직원들 봐요.
대표실로 데려가 자초지종을 들으니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기회를 줘서 진행했던 인스타 공동구매가 문제였습니다. 판매 욕심에 효능을 과장해서 광고한 것이 식약처 모니터링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난 그냥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했을 뿐인데 이게 허위 과장 광고라니. 나 벌금 나오면 어떡해? 나 돈 없단 말이야. 남편 알면 나 죽어. 아가씨, 제가 계약할 때 말씀드렸죠. 가이드라인 준수하라고. 드라마틱한 변화, 즉각적인 효과 이런 단어 쓰지 말라고 마케팅 팀장이 교육 안 했나요? 듣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인플루언서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 남들이 법 어긴다고 아가씨도 어겨도 되는 건 아니죠. 미대 나오셔서 감성이 풍부한 건 알겠는데 비즈니스는 감성이 아니라 법입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님, 최수진 씨 건 초범이고 단순 과실인 점 소명해서 의견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 나오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법무팀장이 나가자 신우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언니밖에 없어. 고마워 언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 과징금이랑 변호사 비용은 아가씨 다음 공구 수익금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그리고 3개월간 공구 진행 정지예요. 그동안 본사 마케팅팀 와서 관련 법규 교육 이수하세요. 시험 봐서 80점 못 넘으면 영구 퇴출입니다. 뭐? 시험? 나 공부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싫으면 관두세요. 대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많습니다. 아니야. 할게. 하면 되잖아. 족보 같은 건 없지. 서울대생이 족보 찾습니까? 전공법으로 하세요. 신우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얌전히 참고서적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술가한테 이런 걸 시키냐며 난리를 쳤겠지만 이제는 제 말 한마디가 곧 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정기적으로 시댁, 아니 이제는 제 명의가 된 그 집을 방문해 감사를 진행합니다. 명목은 가족 식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시어머니가 작성한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계부 따위는 쓰지 않고 카드 명세서만 날아오게 하던 분이 이제는 돋보기를 쓰고 10원 단위까지 맞추고 계셨습니다. 왔니? 이번 달에는 난방비를 좀 아꼈다. 낮에는 보일러 끄고 옷 껴입고 지냈어. 잘하셨네요, 어머니. 그런데 여기 기타 잡비 항목에 50만 원은 뭐예요? 영수증이 없네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저기 너희 이모님네랑 모임이 있었는데 밥값 내가 한 번 냈다. 그래도 내가 왕년의 교수 사모님인데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잖니. 품위 유지 차원에서. 어머니, 품위는 남한테 밥 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한테 손 안 벌리는 데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달 생활비에서 50만 원 차감하겠습니다. 다음 달엔 좀 더 아껴 쓰셔야겠네요. 예, 너무 야박하다. 며느리 돈 잘 버는데 시어머니가 밥 한 건 산 거 가지고. 제가 드리는 생활비 세후 기준으로 대기업 부장 월급 수준이에요.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제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집 한 돈에서 매달 연금처럼 드리는 거잖아요. 계획적으로 쓰셔야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죄인이지. 어머니는 투덜거리면서도 제가 사온 과일 바구니를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저번에 부탁하신 그 영어 유치원 상담 말이요.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형님이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동서, 알아봤어? 대기순번 받기도 힘들다던데? 네, 원장님 만나서 얘기해뒀어요. 준우 레벨 테스트 없이 입학 가능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뭔데? 뭐든 말만 해. 준우, 그 유치원 보내는 대신 형님이 직접 픽업하세요. 기사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끝나면 저녁 6시까지 저희 회사 물류센터 와서 파트타임 하세요. 뭐? 물류센터? 내가? 영어 유치원 학비가 한두 푼입니까? 형님이 벌어서 보태셔야죠. 아주버님 월급으로는 감당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준우한테도 보여주세요. 엄마가 널 위해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는 걸. 그게 진짜 산교육 아닐까요? 형님이 좋아하시는 인문학적 소양에도 맞고요. 형님은 잠시 맘설였지만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기세인 강남 엄마였습니다. 알았어. 할게. 대신 동서, 우리 준우 입학할 때 동서가 추천인으로 서명해 주는 거지. 학부모들 사이에서 동서 이름 있으면 기가 살 것 같아서. 그 정도야 해드리죠. 대신 물류센터 지각하시면 추천 철회합니다. 걱정 마. 나 체력 좋아진 거 봤잖아. 지난번 바자회 때 박스 나르는 거 봤지? 이 집안 여자들은 참 적응력이 빠릅니다. 허영심을 조금만 걷어내고 현실적인 목표를 주니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생활인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추석. 가장 극적인 변화는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 저는 거실 소파 상석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남편과 아주버님이 전을 뒤집고 있었고 형님과 시누이는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잔소리 대신 타지 않게 조심해라 라며 부채질을 하고 계셨죠. 시아버지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셨습니다. 애미야, 차 씻겠다. 한잔하고 해라. 아,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름이 아니라 내 서재 말이다. 이번에 이지수 장학재단 현판식을 한다고 들었는데 내 이름도 작게나마 들어가는 게냐? 그럼요. 초대이사장 김땡땡 전판사라고 명패 파드릴 겁니다. 아버님 명예는 지켜드려야죠. 대신 장학생 선발 기준은 제가 정합니다. 성적 순이 아니라 가정 형편 어렵지만 알바하면서 치열하게 사는 친구들 위주로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지. 그렇고 말고. 아버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지만 서재를 뺏기지 않고 명예직이라도 유지하게 된 것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숟가락을 드는 것도 식사를 마치는 것도 저였습니다. 지수야, 이거 갈비 좀 먹어봐. 형이 양념 재운 건데 기가 막혀. 그래, 재수씨. 내가 공장 식당 여사님한테 비법 전수받은 거야.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간이 좀 세긴 한데 먹을만 하네요. 수고하셨어요. 제 칭찬 한마디에 아주버님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식사 도중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법규 시험 90점 맞았어. 나 이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오, 생각보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네, 다음 주부터 신제품 라인 잡으세요. 대신 이번에 제가 원고 검수 꼼꼼히 할 겁니다. 동서, 나도 물류센터 반장님이 일 잘한다고 칭찬하더라.
다음 달부터는 시급 올려주신대. 나 그 돈 모아서 준우 책 사려고. 잘 됐네요, 형님. 땀 흘려 번 돈으로 사준 책은 준우한테도 더 의미가 클 거예요. 식탁 위에는 더 이상 어느 교수가 어떻고 누가 로펌해갖고 하는 허세 가득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대신 생산 효율, 마케팅 규정, 시급 인상, 장학금 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고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1년 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멸시하던 사람들, 서울대 졸업장이 없으면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저의 자본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책상머리 이론과 허례허식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치열하고 냉정한, 하지만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정직한 세상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좀 피곤하지? 아니, 오히려 개운해. 당신 식구들 생각보다 생명력이 강하네. 난 다들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다 당신 덕분이지.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 호랑이들을 고양으로 만들어놨으니.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을 만든 거지.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잖아.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네이처 퀸의 경영은, 그리고 이 철없는 가족들에 대한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머리가 나쁜 며느리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이기는 CEO니까요. 자, 내일은 베트남 진출 전략회의 있는 거 알지? 일찍 자자.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